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플라톤의 이 말씀은 단순히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는 말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인간관계에 어떤 깊은 통찰을 주는지,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필요 이상의 말을 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끼어들거나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즉흥적으로 말을 내뱉기도 하죠. 이런 습관들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만난 김 부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신 분인데요. 젊었을 때는 회의 때마다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동료들의 발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묘하게도 그때부터 주변 동료들이 그를 더 신뢰하고 존경하기 시작했답니다. 김 부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말을 아끼고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실제로 제가 말을 줄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더 찾더라고요. 이처럼 침묵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경청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비로소 상대방의 말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깊이 소통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중년의 나이가 되면 우리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쉽게 말을 하게 되죠. 내가 살아온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일하며 시작되는 조언들이나 나 젊었을 때는 이라고 시작되는 말들. 하지만 이런 말들이 때로는 관계를 방해하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단순히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랄 뿐인데 우리는 불필요한 조언을 하려 들죠. 여기서 우리는 전략적 침묵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적 침묵이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말할 타이밍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대화에서도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부모는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먼저 충분히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대화에서 침묵의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진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서로에 대한 이해도가 3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침묵이 단순한 말하지 않음이 아니라 적극적인 소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침묵의 기술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3초 룰을 실천해 보세요. 상대방의 말이 끝난 후 최소 3초를 기다린 뒤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상대의 말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의도적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대화 중에 무언가 말하고 싶은 순간 의도적으로 참아보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 통제력을 기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적극적 경청을 실천하세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되 판단하거나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저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소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말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마치 운동처럼 꾸준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은 침묵의 힘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한 중년의 임원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회의 때 제가 먼저 의견을 내면 직원들이 저의 의견에 맞추려고만 했어요. 하지만 제가 마지막에 말하기 시작하면서
직원들이 더 자유롭게 의견을 내놓더군요. 결과적으로 회의의 질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침묵은 역설적으로 더 풍부한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은 말할 때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플라톤은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라고 조언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은 현명한 침묵입니다. 모든 생각을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침묵으로 배려하며 침묵으로 소통하는 것이 더 깊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대화 습관을 한번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시 필요 이상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상대방의 말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은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탈무드의 교훈 불필요한 사람을 버려야 진짜 관계가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말은 참 무겁게 들립니다. 특히 우리 세대에게는 더욱 그렇죠. 우리는 관계를 끊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과연 모든 관계를 붙들고 있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박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들과 매달 모임을 가졌던 그는 늘 모임 전날이면 위가 아팠다고 합니다. 모임에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때론 무시하는 듯한 말들이 오갔기 때문이죠. 어차피 오래 알아온 사이니까라며 참아왔지만 결국 건강까지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래된 관계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때로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독이 되는 관계도 있습니다. 탈무드가 말하는 불필요한 관계란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가 정리가 필요한 관계일까요? 첫째, 만날 때마다 에너지가 고갈되는 관계입니다. 만남 후에 늘 피곤하고 우울해진다면 이는 건강한 관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관계는 서로에게 활력을 주어야 합니다. 둘째,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관계입니다. 한쪽만 계속 베풀고 이해하는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주고받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셋째, 과거의 관성으로만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어차피 오래 봐왔으니까, 다들 만나니까 라는 이유로 유지하는 관계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입니다. 변화와 발전을 두려워하고 현재에 안주하도록 만드는 관계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관계는 소중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첫째,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관계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서로의 단점을 받아들이면서도 지지해주는 관계는 귀중합니다. 둘째, 성장의 동기를 주는 관계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관계, 서로에게 좋은 자극이 되는 관계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셋째, 진정성 있는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이 반드시 극단적인 절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적절한 거리 두기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만나던 모임을 분기별 모임으로 줄이거나 SNS 친구는 유지하되 직접적인 만남은 줄이는 방식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보다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관계 정리를 결심했다면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첫째, 충분한 생각의 시간을 가지세요. 순간의 감정이나 일시적인 불편함 때문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둘째, 가능하다면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특히 오래된 관계라면 서로의 입장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점진적으로 거리를 두세요. 갑작스러운 단절보다는 자연스러운 소원함이 서로에게 덜 상처가 됩니다. 넷째, 결정을 내렸다면 후회하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관계 정리 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을 준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마세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중년 이후의 삶의 만족도는 관계의 양보다 질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소수의 진정한 관계를 갖는 것이 더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체면이나 의무감 때문에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붙잡는 것보다 더 큰 지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를 정리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남은 관계들은 어떻게 현명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통해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에게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자신을 불행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이 왜 저 사람은 안 변할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되는지요.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에 만난 이 부장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30년 넘게 같이 산 아내가 늘 잔소리가 심했는데 어느 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아내가 변하길 바라느라 보낸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았죠. 내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요. 아내의 잔소리를 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내 마음가짐을 바꾸기 시작했더니 신기하게도 관계가 달라지더군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발견합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고유한 성격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호랑이에게 줄무늬를 지우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한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을 바꾸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둘째, 변화는 반드시 내면에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압력으로 인한 변화는 일시적일 뿐 진정한 변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셋째, 우리가 타인의 변화를 바라는 순간 현재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만 바뀐다면 이라는 생각은 현재의 순간을 망치고 미래의 가능성마저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타인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그들을 이해하는 데 집중하라고 조언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있는 그대로 보기를 연습하세요. 상대방의 장점만 보려 하거나 단점만 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꼼꼼한 성격의 배우자가 있다면 그의 느린 행동을 답답해하기보다는 신중함의 표현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기대치 조정하기를 실천하세요. 모든 사람이 내 기준에 맞출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동료도, 완벽한 자녀도, 완벽한 배우자도 없습니다. 비현실적인 기대를 낮추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초점 바꾸기를 시도해 보세요. 상대방의 단점에 집중하다 보면 장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초점을 바꾸어 장점을 발견하려 노력해 보세요.
놀랍게도 같은 사람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넷째, 자기 성찰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타인의 변화만 바라느라 나 자신은 어떤지 살펴보는 것을 잊지는 않았나요? 종종 우리가 타인에게서 참지 못하는 것들이 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의 성격 변화를 기대하는 부부가 이혼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반면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부부는 더 오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고 하네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중년이 되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자신만의 확고한 성격과 습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무조건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방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경계 설정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늘 약속 시간에 늦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나는 10분까지만 기다리고 먼저 시작할게라고 선을 긋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변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것입니다. 결국 쇼펜하우어의 조언은 자유로 향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타인의 변화에 집착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관계 속에서 더 큰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청가 이덕무 선생은 사사로운 정에 빠지면 큰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사로운 정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감정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나친 감정적 집착, 균형을 잃은 애착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죠. 최근 만난 정 여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 때문에 늘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하셨죠. 큰딸이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하면 밤새 걱정하고 아들이 연애한다는 소식에 하루 종일 전화기만 들여다보고 자녀들은 이런 어머니의 과한 관심이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청가는 이런 모습을 경계하라고 조언합니다. 과도한 감정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상대방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정이 많은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가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거리두기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거리가 아닌 심리적 거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결정을 지켜볼 때 이것은 내 인생이 아닌 자녀의 인생이다라고 상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거리두기는 과도한 감정적 개입을 막아줍니다. 둘째, 감정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저녁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그 상황에서 내가 보인 반응은 적절했을까? 이러한 성찰은 감정의 균형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감정의 유통기한을 정해보세요. 청가는 아침에 분노를 저녁까지 끌고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현대의 심리학자들도 부정적 감정에 시간 제한을 두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넷째, 관찰자 시점을 활용하세요. 마치 제3자가 되어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조언을 해줄까?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더 객관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이 감정을 없애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감정을 건강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화가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죠. 감정에 휘둘려 즉각적으로 사직서를 던지는 대신 그 감정을 인정하면서도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특히 중년의 나이가 되면 감정의 균형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녀의 독립, 노부모 봉양, 직장에서의 위치 변화 등 다양한 감정적 도전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연구들은 중년기의 감정 조절 능력이 노년기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들은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스트레스 관련 질환도 적게 겪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감정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이때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기분인가? 어제의 감정이 아직 남아있지는 않은가? 일과 중에는 감정 신호등 기법을 활용해 보세요. 빨간 불강한 감정이 올라올 때는 잠시 멈추고 노란 불경계 감정일 때는 주의하며 초록 불평온한 감정일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있었던 감정적인 사건들을 돌아보고 내일은 어떻게 대처할지 계획해 보는 것입니다. 청가는 또한 한 그릇의 밥을 먹더라도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물질적 풍요보다 마음의 평안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감정의 풍요로움과 안정감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바로 모든 관계의 덧없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잊고 살아갈까요? 특히 소중한 관계일수록 그것이 언젠가는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최근에 만난 윤 선생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30년 넘게 같이 산악회 활동을 하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마지막 만남에서 다음에 꼭 한라산 가자라고 약속했는데 그 다음은 결코 오지 않았다고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죠. 우리는 종종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모든 관계는 어떤 형태로든 변화하고 끝이 납니다. 직장 동료는 퇴직과 함께 멀어지고 절친했던 친구는 이사를 가면서 소원해지고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언젠가는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덧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비관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관계의 유한성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현재의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선불교의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매 순간이 마지막 순간처럼 살아라. 이는 불안에 떨며 살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달으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관계의 덧없음을 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째,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이것이 마지막 만남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는 우리의 대화와 행동을 더욱 진정성 있게 만들어줍니다. 둘째, 미래에 대한 과도한 기대나 계획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중에 시간 될 때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미루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루지 마세요. 셋째, 매 순간 관계의 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얼마나 오래 만나왔는지보다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진실된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관계의 지속 기간보다
현재의 관계질이 삶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20년을 알고 지낸 친구라도 현재 서로에게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라고 할 수 없겠죠.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이별의 경험이 더욱 많아집니다. 부모님의 별세, 친구들과의 이별, 직장에서의 퇴직. 이러한 상황들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먼저 이별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체념이나 포기가 아닌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욱 충실해야 합니다. 과거의 관계에 대한 미련이나 후회로 현재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인연의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관계의 덧없음을 인정한다고 해서 현재의 관계를 쉽게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더욱 소중히 가꾸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름다운 꽃이 곧 질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정성껏 물을 주고 가꾸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관계도 언젠가는 끝날 것을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 가꾸어야 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저녁 오늘 만난 사람들과의 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좋은 순간이든 나쁜 순간이든 그것이 그날의 마지막 만남이었다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은 말들을 미루지 마세요. 때로는 이런 단순한 말 한마디가 평생의 후회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관계를 기록으로 남겨보세요. 일기나 사진, 짧은 메모도 좋습니다. 이는 현재의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주고 나중에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진실성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환상에 빠져 현재를 소홀히 하는 것보다 유한함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 진실된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다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실천적인 지혜, 바로 침묵의 미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을 하고 나서 그때 그 말은 하지 말걸 하고 후회했던 순간 말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많은 갈등과 오해는 하지 말았어야 할 말에서 시작됩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한 50대 직장인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30년 직장 생활하면서 저는 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제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죠.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소통이 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말을 아끼고 경청할 때 더 깊은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걸요. 이처럼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우리 중장년층에게 이 침묵의 기술은 더욱 중요한데요. 왜 그런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침묵은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선물합니다. 우리 나이대가 되면 인생 경험도 많고 나름의 확고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의 말을 듣자마자 판단하고 조언하려는 습관이 있죠. 하지만 잠시 침묵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55세 주부 김미영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늘 긴장됐어요. 제가 보기에 며느리의 살림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하려던 말을 꾹 참고 며느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저와는 다른 그만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죠. 둘째, 침묵은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말을 아낄 줄 아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특히 직장에서 이는 더욱 중요한데요. 다음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죠. 한 회사에서 58세 이 대표님은 믿을 만한 멘토로 통합니다. 제가 발견한 비결은 의외로 단순해요. 후배들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후배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셋째, 침묵은 우리 말의 가치를 높여줍니다. 늘 말이 많은 사람보다 필요할 때만 의미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의 말에 사람들은 더 귀 기울이게 됩니다. 예전에는 회식 자리에서 늘 제가 분위기를 주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의식적으로 말을 줄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오히려 제가 가끔 하는 말에 사람들이 더 집중하고 귀 기울이더라고요. 52세 정과장이 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침묵의 미학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5초 룰을 제안드립니다. 상대방의 말이 끝나고 나서 마음속으로 5초를 세어본 뒤 대답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이 작은 습관이 우리의 대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기를 연습해 보세요. 즉각적인 판단이나 조언 대신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 같은 질문으로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세 번째로 의도적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동료와의 대화에서 평소와 다르게 의식적으로 침묵하고 경청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침묵 일기를 써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날 하루 동안 말하지 않았던 순간들, 그리고 그로 인해 얻은 통찰을 기록해 보세요. 이를 통해 우리는 침묵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어색했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입을 다물고 있자니 불안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침묵이 주는 여유,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동대문구 56세 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써 관계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침묵이 더 깊은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고 불필요한 말을 아끼며 때로는 용기 있게 침묵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플라톤이 말씀하신 벙어리가 되는 지혜가 아닐까요? 다음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보려 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왜 나는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을까? 나를 위한 시간은 언제 가질 수 있을까? 최근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늘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바빴어요. 회사에서는 완벽한 팀장이 되려 했고, 가정에서는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려 했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작 저 자신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다는 걸요. 이처럼 우리는 종종 타인을 위한 시간에 쫓기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돌보는데 소홀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나를 가꾸는 시간을 늘릴수록 타인과의 관계도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신을 가꾸는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첫째, 내면이 풍요로워지면 더 깊은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쌓은 내공은 자연스럽게 대화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전에는 늘 남의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했는데 제가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니까 대화가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더 진지하게 경청하고 공감하더라고요. 둘째,
자기 성장은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는 과정은 우리에게 건강한 자부심을 선물합니다. 이런 자신감은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60이 넘어 시작한 영어 공부였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하나둘 성과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다른 일도 자신감 있게 도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나를 가꾸는 시간은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는 때로 우리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시간은 그 에너지를 다시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퇴근 후 2시간, 주말 오전 시간은 온전히 제 것으로 만들었어요. 운동도 하고 음악도 듣고 처음에는 이기적인 것 같아 미안했는데 오히려 이 시간 덕분에 가족들에게 더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가꾸는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나만의 시간을 일정표에 먼저 채워 넣으세요.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순전히 나를 위한 시간으로 비워두는 거죠. 둘째,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일주일에 한 번 산책하기 등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정하고 실천해 보세요. 셋째, 나만의 공간을 만드세요. 집안의 작은 코너라도 좋습니다. 그곳에서 명상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세요. 넷째, 성장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저녁 오늘 내가 배운 것, 깨달은 것, 발전한 것을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이렇게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도 될까 하는 죄책감도 들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제가 성장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요. 나를 가꾸는 시간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나은 관계를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성장할수록 더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해지고 더 진정성 있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특히 우리 중장년층에게 이자기 성장의 시간은 더욱 소중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에 새로운 배움을 더할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지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짧은 산책을 하거나 마음에 드는 구절을 필사하는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낭비는 자신을 가꾸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투자야말로 가장 현명한 시간 활용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투자는 반드시 우리의 인간관계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실용적인 주제, 바로 말의 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한마디 말이 인생을 바꾼다. 이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경험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54세 정 과장님의 이야기입니다. 30년 직장 생활 중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있어요. 젊은 직원이 실수를 했을 때 화가 나서 한 말 때문에 그 직원이 퇴사를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직원이 밤을 새워가며 일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때 제가 조금만 더 말을 조심했더라면. 지금도 그 순간이 떠오르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이 단순히 소통의 도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말은 그 이상입니다. 말은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말을 더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3초 생각하기 원칙을 지켜보세요. 입에서 나오려는 말을 잠시 멈추고 3가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지금이 적절한 타이밍인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을까? 예전에는 생각나는 대로 말했어요. 하지만 3초 원칙을 지키기 시작하면서
불필요한 말다툼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둘째, 황금 비율을 기억하세요. 대화에서 자신의 이야기는 30%, 상대방의 이야기는 70% 정도의 비율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 부장님 56세의 경험담입니다. 회의할 때 항상 제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었죠. 그러다 한 번은 의도적으로 제 발언을 줄이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회의 결과가 더 좋아졌고 팀원들의 참여도도 높아졌습니다. 셋째, 긍정적 메시지를 먼저 전달하세요. 비판이나 조언을 할 때도 먼저 긍정적인 면을 언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넷째, 침묵의 가치를 인정하세요. 모든 순간에 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대화가 될 수 있죠. 아들이 실패를 경험했을 때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조언들이 많았지만 그저 곁에서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그저 들어준 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볼까요? 말하기 전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이 말이 사실인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가? 지금 이 말을 해야 하는가? 감정 컨트롤 시간을 가지세요. 화가 날 때는 최소 5분 동안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하세요. 한 번은 직장 동료와 크게 다툴 뻔했어요. 하지만 화가 날 때는 말하지 말자는 원칙을 지켰죠. 다음 날 보니 다행히도 말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더라고요. 칭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저녁 누군가에게 한 칭찬을 기록하고 그 반응도 함께 적어보세요. 대화 연습을 혼자서 해보세요. 중요한 대화를 앞두고 있다면 거울을 보며 연습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가 주의해야 할 말습관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만 할 때는 으로 시작하는 비교, 너는 왜 이것도 못하니? 라는 비하,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일방적 조언, 그래서 결론이 뭐야? 라는 성급한 판단. 이런 말들은 우리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나오지만 관계를 서서히 악화시키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내 상황이 쉽지 않구나. 공감.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지지. 내 생각은 어때? 존중.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관심.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40년 넘게 써온 말버릇을 바꾸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하나씩 실천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 부장님 57세. 말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테크닉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일이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은 어떤 말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는 것부터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만들 수도 있죠. 우리의 말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두 가지 주제를 나누며 우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관계는 의무가 아니다. 진정한 사람들만 곁에 남기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 유지라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과연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해야 할까요? 60년을 살아보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의무감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더군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이어지는 거죠. 억지로 만나야 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이미 관계가 아닌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관계는 정리해야 할까요? 첫째,
에너지 체크를 해보세요. 그 사람을 만난 후 에너지가 충전되는지 소진되는지를 살펴보세요. 매번 만나고 나면 피곤했던 모임이 있었어요. 늘 뒷담화가 오가고 서로를 평가하는 자리였거든요. 결국 그 모임을 정리했더니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둘째, 진정성 테스트를 해보세요. 어려울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저 형식적인 만남인지 구분해보세요. 셋째,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세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관계인지 생각해보세요.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화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58세 최 부장님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성과를 자랑하기도 하고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기도 했죠. 하지만 그게 때로는 독이 되어 돌아오더라고요.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침묵도 하나의 대화라는 거요. 자신을 적절히 드러내는 것은 예술입니다. 너무 많이 드러내면 취약해지고 너무 적게 드러내면 관계가 깊어지지 않죠. 현명한 자기 표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 시기의 지혜를 익히세요.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의 깊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신을 드러내세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았다가 후회한 적이 있어요. 이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게 좋다는 걸 알았습니다. 둘째, 균형의 미학을 배우세요. 자신의 장점만 보여주거나 단점만 드러내는 것이 아닌 진실된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세요. 셋째, 간접 표현의 기술을 활용하세요. 직접적인 자기 노출 대신 경험이나 사례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세요.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대화 일기를 써보세요. 오늘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대화가 필요했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침묵의 시간을 가지세요. 모임에서 늘 말하는 대신 가끔은 조용히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질문의 기술을 익히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대신 상대방에 대해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전에는 제 이야기만 하다 왔다는 생각이 들어 후회할 때가 많았어요. 이제는 먼저 묻고 듣는 습관을 들였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저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봐주더군요. 한 여사님, 54세.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몇 가지 중요한 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관계가 평생 갈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자연스러운 종말을 받아들이는 것도 지혜입니다. 둘째, 질보다 양이 아닙니다. 몇 명의 진정한 친구가 수백 명의 지인보다 더 값집니다. 셋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으며 때로는 침묵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억지로 만드는 관계나 거짓된 모습은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좋은 관계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하는 거죠. 지금까지 함께한 우리의 여정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관계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여정에 이 이야기들이 작은 등불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